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해 방영된 KBS 1TV의 2부작 다큐멘터리인 다큐 인사이드 인재전쟁의 파장이 상당합니다. 인재전쟁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부제로 공대 진학 열풍이 부른 중국,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가는 한국의 현실을 조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천재공학자를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하는 중국 내 분위기와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약진에 중국을 넘어 충격을 넘어 공포까지 느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AI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의 의대 쏠림 현상은 국가 경쟁력 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세 분의 패널과 함께 인재전쟁이 던지는 화두인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실태와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한중연합회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자물리학 박사로 과학대중화에 앞장서온 분이시죠. 이종필 건국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일부 중국 편을 직접 취재하고 제작한 정용재 KBS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용재 PD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민분들은 우리나라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한 명씩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의대 가는 게 좋겠죠. 제가 이공계 출신인데 해보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이공계 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좋은 환경, 돈 많이 더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인정받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쪽을 좀 더 키워가지고 뭐 지원을 해준다던가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지금 4학년이요. 의대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의사랑 의대 자체는. 사람을 살리니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공대로 안 보내고 이제 의대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요즘에 공대나 뭐 과학자들한테는 대우가 완전히 푸대접이잖아요.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해도 안 받쳐주니까 가정을 이끌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다들 외국 나가버리잖아. 근데 이 의사들은 다 존중받는 그런 직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대를 하는 기초과학이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다 과학자였는데 지금은 커서 뭐 되려면 의사 연예인 과학자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저는 메디컬에 관심이 없어서 공대 쪽을 희망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 살리는 일이 막 엄청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냥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다른 학교 막 대치동이나 막 목동 반포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다 의대 쪽 지망이니까 다른 데도 그렇지 않을까? 의대 가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공대를 가면 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있어서 저는 공대에 가서 과학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마지막 생의 이야기가 더 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문과에서는 로스쿨, 자연계에서는 의대. 다큐 인사이드 인재전쟁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인재 양성 현주소를 들여다본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수백만 명이 지금 현재 조회수를 기록하려고 있는데 정 PD님 이 프로를 기획하던 배경이 있다면요? 예. 우선은 올해 초에 이제 기획을 시작했고요. 약 한 3, 4개월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신문 방송 기사에서 또 혹은 서점에 가보면 그런 관련
책들, 중국의 기술 굴기와 관련한 책들도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고 중국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기초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자타공인 1등이라는 미국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라는 단신 기사들도 많이 나오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 토종 AI가 등장했죠. 네. 다들 너무 이제 잘 아시는 미국의 챗GPT 아마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거기에 버금가는 혹은 어떤 문제풀이 분야에서는 챗GPT보다도 소폭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이 AI 모델을 고작 2023년에 설립한 신생 이 회사가 챗GPT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제작했다고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시장에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날 피부로 체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갑자기 가능했을까? 좀 궁금해졌는데 소문만 좀 무성할 뿐 실제 어떤 현장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깊게 확인하는 장기 취재물은 당시 없었기 때문에 네. 현지에 가서 좀 직접 보고 카메라에 담아서 그대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정 PD님은 의대 출신은 아니시죠? 저는 경제학과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정도의 관심을 끌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아주 무겁고도 시급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껏 연출했던 다른 어떤 작품들보다도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희 제작진이 이제 수개월간 이런 현상을 조사하고 또 전문가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이 문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어떻게 AI 분야 이런 것에서는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좀 저에겐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방송이 나가고 이렇게 놀라시는 것에 굉장히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랑 사회 체제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취재가 어떤 그 해외 취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요. 이런 중국의 그 폐쇄적인 미디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주로 접하게 되는 소식들은 대부분 좀 어떤 자극적이거나 좀 황당한 어떤 사건 사고 위주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멀지 않았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좀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바로 이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한공학 기술자는 중국입니다. 의대 출신의 4배, 5배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정 PD님께서 기억에 남는 어떤 댓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가장 이제 상위에 랭킹된 댓글들을 읽어보면 올해 본 것 중에 가장 소름 돋는 호러 영화였다. 또 전 국민이 다 봐야 하는 영상인데 특히 국무회의 때 틀어놓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독후감 10장씩 쓰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 여전히 어떤 우리나라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서 피부과 레이저를 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큰일 났다라는 위기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에서도 보이듯이 이 다큐로 인한 반향이 단순히 뭐 무섭다 혹은 큰일 났다 이런 감상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오늘 이 토론이 또 계기가 돼서 이 사회가 변화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이 인재 전쟁 또 중국 전문가시니까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이게 뭐 폭발적 인기를 일단은 게 저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그렇죠. 내용이셨을 거냐.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우리 만들어주는 정영재 PD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뭐 작년, 재작년 뭐 제가 다른 뭐 뉴스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제 칼럼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칼럼을 쓰나 방송할 때도 절대 중국 데이터를 안 쓰거든요. 미국, 유럽, 일본 그래야지만 좀 믿어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정말 중국에 대한 과학기술, 뭐 인재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사고의 전환을 바꾸는 하나의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느낀 점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면 일단 중국 자체가 일단 테크노크래트에 대한 존중받는 사회의 풍토가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다 테크노크래트 기술 관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네가 전반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술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성장해오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 성장과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기반해서 성장한다는 게 이미 중국의 전체 방향성 그런 부분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에서 이야기하는 과학 기술은 제1의 생산력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테크노크래트 부분 기술 관료 사실 우리를 보면 뭐 아까 법 뭐 변호사 정치인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내가 타겟팅해서 성장하고 커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한 마윈 같은 사람, 마윈이 지금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지만 알리바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신처럼 되고 있죠. 지금 뭐 양원핑 같은 딥시크를 만든 친구도 지금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인터뷰 나왔지만 중국 인터뷰에는 저는 커서 양원핑이 될 거예요. 그 친구 사진을 붙여놓고 하루에 3번씩 봐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일단 정서적으로 사회가 전체 풍토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가 야 대한민국 골든 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네.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가 무서운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이 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정부나 그다음에 기업이나 전반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그런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정말 저는 이제 이런 어린 친구들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가 무서운 친구들 보면서 디지털 홍위병이라고 그러거든요. 홍위병이 옛날 문화대혁명 때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홍위병이 어마어마하게 현장을 가보시면요. 정말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의무 교육으로 AI를 배우고 있는 현장들 네. 그게 벌써 몇 년 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미 공학자들의 숫자 자체가 다큐멘터리는 8배, 9배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252님께서 이미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중국 기술력 높다. 심상치 않다고 계속 경고해 왔는데 정부나 관계자들이 너무 안일했던 거죠. 유연옥님,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은 면에서 앞지르고 있다는 상황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힘들게 촬영해서 문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필 교수님, 학부 물리학, 석사 물리학, 입자 물리학으로 박사를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먼저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중국 대학이 이공계 분야의 한국 대학의 수준을 넘어섰다. 서울대 이공계는 중국 대학의 약진의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학장 부학장이 중국 베이징과 선전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이유다. 서울대 이공계 학장단이 한꺼번에 중국을 찾는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공계 대학원생이 이런 얘기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칭화대와 서울대가 경쟁했는데 이제는 중국의 2부 리그 대학들에도 밀리고 있다. 자, 요 기사가 몇 년도 기사일까요? 이번에 기사입니까? 2016년 기사입니다. 2016년 5월 14일자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예요. 어쩌다 중국에서 배우는 처지가 된 서울대 이공계. 요런 기사예요. 그리고 요해 2015년 기준 이게 이제 2016년 기사니까 그 전에 기준 이제 네이처 인덱스라는 게 있죠. 최근에도 화제가 된 네이처 인덱스의 그 전체 50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이 7개라고 해서 당시에도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베이징대가 당시에 이제 11위, 난징대가 8단계 상승해서 20위, 칭화대 24위, 난카이대가 108위였다가 50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서울대가 57위였어요. 전년 대비 8계단 하락했습니다. 서울대는 2012년에 39위였는데 그때는 이제 난징대가 43위였거든요. 그 높았는데 이후 이제 계속 하락해서 5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그럼 지금 어떠냐? 2024년에 그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은 중국이 국가 순위에서 미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관별 순위를 보면은 톱 10에 중국 연구기관이 8개가 들어가요. 네. 비중국 기관은 하버드 대학하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밖에 없습니다. 그게 올해 발표된 이제 작년 지표에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순위는 여전히 52위,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80위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2016년 기사에 그때 인터뷰했던 당시 서울대 공대학장님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대학이 밀리면 결국 산업도 뒤처지게 된다. 이대로 가면 50년 안에 한국의 1등 산업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이번 다큐를 보면서 이 말이 현실이 됐구나. 저도 사실 이 기사 나왔을 때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강연이나 칼럼이나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네. 중국은 뭐 허수다 내지는 뭐 결국은 이게 다 뻥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무시를 했는데 이미 지금 이게 현실이 된 거죠. 네, 저 PD님,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중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유명 공대에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예, 맞습니다. 중국은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발생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학구방이라고 불리는 이 우수 학군지를 찾아서 이사하는 경우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드라마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흔한 일이 됐고요. 이제 저희 다큐에 나왔던 초등학생 학부모도 한 40제곱미터 정도의 적어도 한 3, 40년은 되어 보이는 구축 5층짜리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11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 감안했을 때 예. 이게 얼마나 비싼 가격인지 알 수 있고 또 가계 수입의 절반가량을 아이 교육비에 지출을 한다고도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놔 줬습니다. 또 이제 다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과 관련한 영상물을 밥 먹을 때도 틀어주고 단순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액체 수소가 어떠니 고체 수소가 어떠니 하면서 10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이런 토론하는 분위기가 가정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중국은 이제 원칙적으로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이 음악, 미술 같은 취미 활동 빼고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코딩 학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곳에서는 이제 입학 테스트를 거쳐서 약 5% 정도만이 합격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들 학부모들의 목표는 대부분 당연히 명문대 공대였고요. 여기에 이제 자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차로 왕복 2시간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라이딩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치동 풍경이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리나라 의대, 이제 중국은 공대. 네. 박 교수님, 우리의 이 학원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의대라면 중국은 부모들이 이렇게 공대를 보내고 싶어하고 아이들도 부모들의 이런 노력에 갈 수 있기를 바랄 텐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앞에서 이미 소대에 조금 이제 기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반적인 중국의 지도자, 그다음에 존경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명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공대가 이제 풍토가 정해져 있는 게 그게 가야지만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제가 알리바바를 만든 마윤 회장이 중국에서는 재물신이 된 것처럼 어떤 데는 진짜 양원핑을 사진을 걸어놓고 이 사람이 공대의 신이 된 거고 내가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다. 하나의 국가의 거의 국빈 대우를 받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워낙 지금 이쪽 분야가 중국에 지금 뜨고 있다 보니 일단은 뭐 흔히들 말하는 일단 연봉이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가시면 중국에 무슨 실업자가 많다 이렇게 하는 더 들으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중국 실제 가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지금 병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전공자들이니까 실업률이 떨어지지만 AI 분야의 전공은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예를 들면 뭐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뭐 우리가 말하는 텐센트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기술 리더 같은 경우 뭐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기본적으로 뭐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기본으로 받고요. 예. 석사 받으면 훨씬 더 뛰죠. 뭐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뭐 10억을 받는다까지도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봉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사회적인 정서와 뭐 분위기 또 이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애한테는 그런 큰 거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공대를 더 선호하는 입장이 아닐까. 교수님, 근데 우리도 이제 뭐 꼭 공대는 아닙니다만 또 상위권 고등학교가 존재했었고 그런 엘리트 교육을 하다가 뭐 영재 교육도 했는데 네. 참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거든요. 결과는 뭐 학생들은 더 좀 인간다운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엘리트 교육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중국 사회는 확실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도자와 그러니까 이끌어간 지도자와 그거를 또 따르는 사람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나눠지는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우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이제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교육이 사실 중국은 이미 중국이 개혁 개방했던 78년도부터 그때부터 이런 엘리트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수월성 교육을 시작했죠. 그때 이제 물리학자죠. 그때 이제 1957년도에 이제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엘리트 교육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중국은 뭐 이런 영재 교육, 그러니까 중국에도 영재 계획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고 법률화되어 있죠. 우리도 물론 영재 교육 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을 하고 조기 졸업하면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준화 교육에 많이 가까이 있는데 중국은 확실하게 이런 엘리트 교육을 했고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또 중학교 또 고등학교 가는 매우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또 거기 친구들이 그대로 엘리트 교육을 받아가는 이게 지금 중앙정부를 말씀드리는데 그걸 또 지방으로 가면요.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상하이에서 있는 영재교육을 하는데 올해 영재교육 학교에서 뽑는 게 156명이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상하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도 상하이 영재 학교가 더 엄청 좋으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상하이 집까지 사면서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영재교육은 지금 아마 2013년도부터 시작됐고 뭐 15개 성에서 지금 뭐 이게 그냥 고등학교만 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학 칭화대나 베이징 다 연동돼서 예. 그럼 이걸 거쳐서 바로 칭화대 베이징대로 또 그렇군요. 가는 거예요. 아니 정 PD님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중국의 이런 엘리트 교육의 현장도 좀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어떻던가요?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런 소수반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딥시크를 만든 랑원펑도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어떤 소수를 선발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창업 교육이라든지 혹은 과학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딥시크, 량원펑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제 직접 고등학교 소수반 아이들 또 특히 또 명문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칭화대학교의 네. 소수반 친구들 야후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학생들 인터뷰해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수준에 맞는 우리들의 수준에 맞는 높은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반은 좀 특징이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다기보다는 이제 그 동료들끼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논문을 써가는 그런 미션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갖고 있는 강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도 많이 자극을 받고 배운다고 하고요. 이게 뭐 단순히 졸업까지만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또 새로운 특징은 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학교에서 서포트까지 해준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교육으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아주 소수의 아이들만 육성했을 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 아니냐.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큐에서도 나왔던 그 저장성의 닝보시 인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제 그 예상 질문지에 없었던 질문을 했는데요. 이 차별이 아니냐 질문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소수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집안이 더 잘 산다는 이유로 혹은 부모의 지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기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차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고 그런 뭐 창신반, 실험반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소수반에는 전교생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 차원에서 더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했던 것이 인상적입니다. 박 교수님, 이 중국의 원사제도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원사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원사제도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다큐에서 좀 언급이 되고 했었는데 일단 중국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느냐 그러니까 뭐 한 거의 차관급 정도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나 뭐 상석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정도에 될 만큼 뭐 엄청 거기에 대해서 연구 비난하는 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중국의 원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하는 원사가 있고 중국 공정원에서 하는 원사가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말 그대로
과학기술, 기초과학이죠.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대기과학 이런 식의 기본적인 기초과학 기술이고요. 네. 공정원은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쪽, 그 산업화에 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원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에 중국 사회과학원 원사가 한 8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정원 원사가 한 656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계 원사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분들 하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뭐 매년마다 이제 원사를 또 선정을 하고 2년마다 한 번씩 선정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시진핑 주석이 가서 또 격려를 하고 뭐 당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과 그다음에 단순히 중국의 이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그만큼 또 인재를 키워야 되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더 힘을 실어드려야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더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한때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들어왔을 때 꽤 쓸만한데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앞질렀는데 이런 분야나 종목이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개가 있다면서요. 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발간한 이게 그 최신 자료입니다. 3대 게임 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주력 산업이라고 해서는 반도체. 예.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 역량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 저항 기반 메모리, 이게 이제 차세대 메모리를 각광받고 있는데 이게 한국이 90.9%, 중국이 94.1%. 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도 한국이 84.1, 중국이 88.3. 전력 반도체는 한국이 67.5, 중국이 79.8. 그 반도체 첨단 패키징 이도 최근 되게 중요한 기술인데 이건 둘 다 이제 74.2. 예. 이게 2022년 평가에서는 많은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2년 만에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공정과 양산은 아직까지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기초나 원천 또는 뭐 설계 분야에서는 중국에 이제 뒤처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만 우주 관련된 기술은 중국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네. 달 뒷면도 최초로 탐사했고 작년인가요? 거기는 달 뒷면 탐사선 내려가서 암석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드론이나 태양광 패널 이런 것도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고 배터리에서도 세계 1위 배터리 제조기업이 중국의 CATL이고요. 여기서 그 사실은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중국산 배터리 지금 뭐 쓰니 많이 이런 게 논란이 됐었고 최근에는 그 CATL이 이제 나트륨 소재 배터리도 이제 네.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뭐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네. 중국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인 BYD 매장은 이미 서울 한복판에 들어가 있고요. 다큐멘터리에서도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인벤티드 차이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 PD님,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이 중국 출신의 세계적인 스타트업 창업자 여러 명과 만났던 그 장면인데요. 이른바 항저우 육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메시지는 뭡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 토종 AI 딥시크가 탄생한 곳이 바로 항저우라는 도시입니다. 요즘 네. 가장 핫한 첨단 기술 주력 도시인데요. 이제 이곳에서 최근 가장 성공한 테크 스타트업 6개를 묶어서 흔히 항저우의 6개 용이다. 그래서 항저우 6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이제는 기업 가치가 수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불과 8, 90년대생들의 창업자들이 10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창업자들을 꼭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들은 이 언론과의 접촉, 특히 외신과의 접촉을 아주 극도로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딥시크의 량원펑은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취를 보기 어려웠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산업용 로봇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는 딥 로보틱스, 그러니까 항저우 6용 중 하나인데요. 여기 촬영하러 갔다가 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마침 창업자인 주추거 대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예. 택시를 타러 나오는 걸 발견하고 급하게 카메라를 조립해서 켰습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1분 남았는데 딱 1분 만에 인터뷰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로봇
회사의 유연한 그 로봇 기술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 왜 중국에는 저런 기업이 저런 기술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전공인 로봇 보행 기술을 살려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이것만 들어도 중국이 얼마나 이 기술 자립에 진심인지 그리고 또 온 국민이 뭐 국가 기업할 것 없이 이 문제를 거의 국가의 생존이 달린 긴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참 무서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얘기했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그룹이 투자하는 곳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이기도 한데 이 화면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중국의 휴머노이드입니다. 스스로를 뒤집기도 하고 또 팔짝 뛰어서 또 뒤돌기도 하고 미국을 앞지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그 로봇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특히 이 관절 같은 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막힘없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그 또 로봇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워서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렸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날 정도로 단단했는데 정말 제가 세게 차보기도 하고 뭐 밀어보기도 하고 했지만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시고는 한 10년 남짓 되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의 균형 감각과 정교한 이 관절의 움직임 같은 거 구현해냈다는 게 참 놀랍고 신기한 수준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박 교수님 이 로봇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밑에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중국의 로봇 기술의 발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중국인은 뭐 이 첨단 산업의 발전이 언제부터 이렇게 도드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인재 부분들은 일단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러니까 산업화 부분에서의 봤을 때는 정확하게 2018년도가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도가 예를 들면 AI 전공이 처음 중국에서 학과가 만들기 시작한 게 2018년도고 반도체 학과도 다 2019년 그 언저리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미중 트럼프 간에, 시절이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그러니까 미중 간에 우리가 기술 패권, 그때는 기술 패권이 아니라 그냥 무역 전쟁으로 시작됐죠. 그때가 출발점입니다. 과학 기술만 보더라도요. 아까 지금은 네이처 인덱스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지만 사실 2018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전까지만 보더라도 미국이 앞서 나갔습니다. 근데 2018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중국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AI, 양자 정보 기술, 드론, 로봇 이런 부분에서의 PCT 우리가 특허 기술 우리가 혁신을 이야기할 때 PCT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 이야기할 때 논문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젠슨 황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 세계 AI 연구자의 절반은 중국인이다. 지금의 중국에 있는 산업들은 부분들은 결국 미국이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의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2018년부터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이런 중국의 제조 혁신, 첨단 산업, 그러니까 로봇 산업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면 기업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대기업 강의를 가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도대체 지난 6, 7년 사이에 중국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이 아닌데요. 코로나 때문에 안 갔고 한중 관계 안 좋으니까 뭐 안 가게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이거 우리가 이걸 되겠느냐? 엄청난 지금 투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그 이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사실 휴머노이드 중국은 AI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질적 AI는 미국이 앞섰고 그게 휴머노이드였고 양적 AI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이 앞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질적 AI는 휴머노이드가 앞서기 이게 되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육소룡이 나오고 또 우리가 말한 LLM 대형 AI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이런 부분에서 지금 딥시크가 있지만 우리가 또 중국에서는 6마리 작은 호랑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자체가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다 스타트업이고 뭐 기본가치 뭐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딥시크가 나올 때 뭐 예상했던 결과다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은 호랑이를 이야기하고 중국은 용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의대에 미쳤습니다. 이 교수님, 서울대를 들어가더라도 지금 의대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안타깝게도 뭐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자연계 수능 성적 1에서 20이 모두 의대로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3대 명문대 자연계 정시 합격생의 43%가 등록을 포기했는데 아마도 상당수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대 신입생 중에 그 N수생 비율도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한 58%가 좀 넘고요. 카이스트를 보면은 지난 3년간 의치대 진학을 위해서 자퇴한 학생이 182명. 요 중에는 석사 2명, 석박 통합 1명, 박사 과정도 1명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게다가 그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의대 정원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은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이제 이런 뭐 단기적이게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요인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 다큐멘터리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학원생들을 어느 대학에 보냈는지에 대한 현수막을 보면요. 지방 의대까지 의대 한 다음에 나머지 대학 이렇게 나옵니다. 정 PD님, 한국에서 공대 나오면 먹기 힘들다.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까? 다큐에도 나왔지만 IMF의 영향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면서 해고당할 걱정 없는 직업, 이 직업 선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기 시작하면서 도전보다는 좀 안정을 추구하게 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1, 2학번인데요. 이거 제가 대학에 지원했던 약간 그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모두가 의대에 소위 미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 수능 응시생 비율을 봐도 문과가 그때도 훨씬 많았고요. 이과에서도 공대 가는 게 뭐 의대를 못 가서 거길 간다 이런 시선 전혀 없었고 실제 뭐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도 지역의 한 의대에 붙고 서울대 경영대 동시에 붙은 친구가 큰 고민 없이 서울대 경영대를 선택할 정도였으니까 그걸 보면 이제 10년 전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반도체 같은 이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성장세가 다소 또 둔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또 심화되면서 더더욱 이제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급속도로 가속화됐다고 봅니다. 네. 예. 이 교수님 다큐멘터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원로 공학자가 그때는 서울대의 화학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뿐이었어. 내 5기로 기계공학과를 갔지. 근데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상인제들이 공대를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낸 그런 타이틀도 많았는데 왜 이 상황이 됐을까요? 방금 우리 그 PD님 말씀하셨듯이 IMF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고요. 이게 국가 공인 자격증 여기에 대한 열풍이 많이 불었는데 지금 이제 10년 전 말씀하셨는데 한 25년 전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제 기억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의치한 열풍이 상당히 많이 불었어요. 그 이제 그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뭐 카드 대란 문제 이런 게 터지고 사회가 굉장히 좀 어수선했는데 의치한 열풍이 그때 많이 불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입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최상위권의 그 지방 의대까지 이렇게 쭉 다 채우고 의치 한까지 다 채우고 이제 뭐 공대에 간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그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 기억에 2003년 전후에 뭐가 화두였냐면 이공계 위기가 화두였어요. 고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대 가서 코딩 해봐야 뭐하냐. 공대 박사학위 따서 뭐하냐. 결국은 회사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싸구려 코딩만 하다가 잘려서 치킨집 차린다. 고생해서 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공계 안 간다는 게 상당히 그 이공계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서 이공계 위기가 화두였고 네. 사실은 뭐 이게 인문계열은 그 이전에 또 전멸 상태였기 때문에 인문계열 출신 분들은 이공계 위기가 사실 배부른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 21세기로 접어드는 그 순간에 급격한 변화, IMF도 있었고 그것이 극적으로 세상을 좀 많이 바꾸지 않았느냐. 그게 사실 의대가 옛날에도 인기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제가 90학번인데 90년에 대학 갈 때도 보면은
의예과는 항상 그 탑티어 학과였어요. 네, 의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 물리학과 간다니까 너 미쳤냐 의대 가라라는 압력을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공학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꿈을 쫓아서 의대가 아니더라도 내적성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해서도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기대가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때는 지금 그래서 뭐 성공하기 위해서 의대를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서 의대를 가겠다라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참 궁금한 게 박 교수님. 네. 우리는 뭐 의대 그러면은 최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것도 보장되고 중국은 안 그런 겁니까? 중국은 우리만큼 의사들이 대접 못 받습니까? 아니죠. 중국도 의대 가려면 점수 높습니다. 근데 공대보다는 낮죠. 그럼 일단 아까 그러면 연봉을 따지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야기 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AI나 반도체에 있는 부분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적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이 이런 전반적인 이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중국이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 병원이라는 병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대형 병원이죠. 1급 병원이란. 그러니까 중국 병원을 가보시면 바글바글합니다. 인산인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병원이 너무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대형 병원이 있고 또 거기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뭐 대학 내에서 있는 또 의사다 보니까 월급이 매우 정해져 있고 많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들이 흔히들 말하는 알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부정적인 알바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약회사랑 커넥션이 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예. 중국은 어떤 게냐면 그러니까 원격 의료가 가능하거든요. 원격 의료가 가능한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원격 의료를 하는데도 내가 베이징대 칭화대 뭐 여러 개 있으면 베이징대 의사와 원격 의료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다든지 우리는 또 그런 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름 혁신됐지만 단순하게 의사로서의 부분에서는 비교되는 지켜 나오는 월급의 명세서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사회적인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는 공대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정 PD님 공대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사회적인 예우도 있고 경제적인 보상도 있거든요. 우리도 뭐 사회적 예우야 이제 최대한 우리 인식을 바꾸면 될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 보상이 중요한데 취재를 해보시니까 중국은 왜 이렇게 돈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딥시크도 그렇고 3억 원 정도 받는다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왜 공대생들이 경제적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우선 뭐 나라 규모의 경제 규모의 차이도 있고요. 또 중국의 경우를 보면 뭐 당연히 보수도 중요한데 이제 보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많이 몰리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창업의 용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공대를 다니면 혹은 이제 공대를 졸업하면 중국에선 적어도 창업 한번 해봐야지라는 인식이 되게 보편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한다는 건 사실 거의 뭐 인생을 걸고 해야 하는 위험한 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공대생이 단순히 그 공대 졸업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 정부에서 또 지원해주고 시나 혹은 성 차원에서도 이제 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든지 창업 절차를 간소화해준다든지 하는 그 창업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창업의 기회를 만나서 많은 부를 이제 창출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다 하나 조금 추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항저우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이공계를 졸업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럼 실패한 경력이 있는 친구가 예를 들면 공무원에 응시를 했다. 그럼 10종 가산점 줍니다.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죠. 매우 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창업하고 안 되면 내가 공무원 하면 되지라고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좀 본다라면, 그러니까 스템이라고 하는 전공들, 그러니까 뭐 소학, 과학, 그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네. 공학들 이렇게 스템 박사만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한국은 비교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요. 중국이 올해 한 봤을 때 중국이 한 7만 7천 명 정도가 스템 전공은 박사가 쏟아지고요. 미국이 약 한 4만 명 정도라고 미국 데이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저 미국도 외국 국적이 많기 때문에 이거 빼면 차이가 벌써
뭐 더 나는 거죠. 근데 학부랑 석사를 합치면 중국이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졸업생이. 한번 인구가 많으니까 상당히 많긴 하겠네요. 한 45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학과가 더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미래 친구들이 첫 번째 고민하는 게 회사도 지금 이쪽 전공은 일단 몸값이 좋으니까 회사로 가는 건 있지만 아니면 내가 창업도 있고 왜 아까 보셨다시피 창업에 대한 성공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도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지는 것들이죠. 네. 그 국가의 규모도- 좀 보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전 같은 경우에요.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기는 옛날부터 사실 그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구현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과정, 투자, 마케팅, 제조 이거를 돕는 그 창업 보육기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부품기업 세계적인 부품기업 절반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품을 아주 싸게 반나절 만에 배송이 가능한 이런 생태계가 많이 구축이 돼 있고 또한 정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부가 공공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다.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창업하는 그 기업들을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창업하는 회사들이 정부의 공공과제 이런 거를 통해서 기술력을 높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 들어가는 돈이 정부 돈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거죠. 이제 성공하면 정부는 자기 해결해야 될 공공의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가들은 그걸로 기업을 키울 수 있고 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모든 면에서. 네. 이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국가 규모도 인구수도 크게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적인 전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이 점에 더 깊숙하게 한 걸음 2부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필 건국대 교수, 정용재 KBS PD, 이번 다큐를 제작한 PD입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님, 중국이 이렇게 한 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재 양성 또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천인 계획, 그러니까 천인이 1000명의 천, 1,000천, 천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 이 자국의 해외파 인재들을 다시 중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에도 아주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컴퓨터공학 기술이 뭐 그 기술 수준이 미국과 격차가 압도적으로 컸던 이제 2000년대 초반. 의 컴퓨터 공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튜링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튜링상을 수상한 석학으로 불리는 이 야오치즈 교수라는 분이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 프린스턴에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칭화대 소수반 야오반을 이끌면서 이 인공지능 연구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 야오반에서 배운 졸업생들이 포니 AI 같은 뭐 자율주행 택시 기업 혹은 안면 인식 기술 기업, 매그비 같은 세계적으로 해당 기술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을 대량 또 배출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천인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가장 해외 인재들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전략으로 세계 정상급 과학자 1000명을 중국 내에 유치하고 또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이른바 천인 계획을 2008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출신의 해외 인재들을 불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국 출신, 그러니까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석학들은 모두 다 불러 모으려는 어떤 전략인 거죠. 이런 그 공격적인 영입 전략이 지금의 어떤 중국 기술 굴기를 일어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더 무서운 건 천 계획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뭐 만인 계획, 또 치민 계획 같이 이름을 최근 또 바꿔가면서 이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는 인재를 해외에다 계속 빼앗기는 그런 실정인데 중국은 반대로 인재를 모셔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씁쓸한 지점입니다. 박 교수님, 이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인재 유출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되고, 미국이 환경이 좋다, 또 유럽이 환경이 좋다, 어디가 연봉이 많다, 이런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국이 이걸 참 사회주의 국가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내용들이 이런 성공을 이끌게 된 건가요? 일단 2008년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만 제가 보완을 해드릴게요. PD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2008년 천인계획 있기 전에는 백인계획이라는 게 먼저 있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해외 우선 인재를 이제 100명을 이제 하는 거 시작을 했는데, 이때 2008년도가 후진타오 있을 때인데 이때 조사를 이게 출발 계기를 이런 겁니다. 야, 전 세계에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역에 탑5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한번 조사해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든 일본의 연구소, 기업 연구소에 있는 연구소장이든 중국인이야. 그럼 다 몇 명 조사해봐. 해보니까 약 한 1,008명 정도가 나왔답니다. 야,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얼마가 들어간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분야에서 이제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뭐 오랫동안 살았고 한 사람들 다 제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건데, 네. 대표적인 사람이 바이두를 만들었던 CEO 리엔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원래 서치하는 이런 부분에서 특허를 갖고 뭐 엄청난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미국에서 있는 것과 중국에서 내가 대우를 받고 창업 자금을 다 대주고, 아까 말씀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당이 뒤에서 백업을 받아주고 시장이 있고, 그럼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게 이미 넘쳐났고, 지난 20년간 한번 보니까 한 2만 명 이상의 과학기술 인재들이 중국에 유입됐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과학기술 여러 국가급 프로젝트 책임자라든지 뭐 지방에 있는 학장, 총장 뭐 이런 대부분은 한 70%가 다 천인교육을 통해서 온 사람들인 거죠. 네.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인재를 그러니까 빨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창수님께서 우리도 10인 계획부터라도 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정필 교수께 여쭤볼 수 없는 게, 한때는 이런 인재 유입에 상당히 공을 들였던 것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 기억에 뭐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그 이후로부터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 정말 두뇌하면 또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는 지금 중국이 한국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면서요? 제 지인 중에도 중국 대학으로 옮긴 분들이 몇 명 있고, 그게 뭐 아주 최근의 일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도 그렇게 이제 중국의 뭐 아주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옮긴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연구 환경이 좋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게 그 이공계 출신이 분야마다 이게 또 그 뭐 교수 자리나 연구할 수 있는 교수 자리도 많지도 않고 연구 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에서 2000년대 초반은 그 중국이 이렇게 인재들을 본격적으로 유입하는 좀 초기 단계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잡고 연구 환경을 갖추기가 좀 쉬웠던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갔던 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예를 하나 들자면은 그 고등과학원의 이기명 교수님이라고 네. 그 아는 분인데, 그 촉군 이론하시는 분이죠. 2006년에 국가석학으로 선정되셨고 2014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작년 8월에 고등과학원 정년퇴임하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중국 응용수학연구원으로 가셔서 5년 동안 이제 그 교수로 초빙되셨는데, 네. 이분이 떠나면서 남긴 말이 한국에서는 연구를 하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마땅치 않다. 특히 이제 정년이 되고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분이 그 세계적인 성과를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그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자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을 이제 국내에 붙들여 두려면은 좀 예산이 이런 게 버겁다는 거죠. 중국 기관들이 한국보다 한 5배 이상 연구비를 많이 제시한다고 하니까 누가 안 가겠어요. 그리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보통 이렇게 한국 교수도 서울대 교수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중국 대학에서 스카우트한다 그러면은 보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그냥 쓰거든요. 그다음에 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연구비 따오면 온갖 서류 작업 다 해야 되죠. 뭐 얼마 전까지는 뭐 영수증 풀칠 다 해야 되죠. 그런 잡다한 일들이 많았는데 풀칠을요? 영수증 풀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뭐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최근까지 있었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억의 연구비를 따는 것도 그냥 간단한 메모 한 장으로 이제 끝나는 정도. 그 이후에도 뭐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쉽게 말하자면 아무따 연구비 지원. 당신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네. 믿고 데려온 사람이라면은 아무따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는 이게 연구 환경이 이런 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 PD님, 이 다큐에서도 파격적인 영입 조건으로 중국으로 옮긴 연구진 교수님이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다큐 보시면 메타 물질 분야라는 곳에서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알려진 또 이제 2010년에는 한국 물리학회 회장까지 지내신 이영백 교수라는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슬픈 건 이제 한국에서 만난 게 아니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니까 우리나라에선 연구할 수 있는 곳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러던 참에 이제 푸단대학교에서 석좌 교수 자리를 제안을 하고 또 5성급 호텔 숙소까지 마련해 주면서 모셔갔는데 이게 2019년에 중국으로 우리나라 이공계 석학이 넘어간 그러니까 1세대 중국행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넘어가실 때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에 누가 되진 않을까. 이제 그 정도 석학이 넘어갔다는 건 우리나라가 이런 이공계 석학마저 놓칠 정도로 어떤 과학기술 분야를 경시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혹시나 세계에 이제 주진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작년에 있었던 R&D 삭감 소식 같은 거를 이제 들으면서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과학계를 대접 안 해준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까지 과학자들 또 공학자들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질 수 있나라는 어떤 회의감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어쩌면 중국으로 넘어오길 잘했다는 확신이 오히려 들었다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저도 현장에서 모든 제작진들이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던 게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는 부분들이 갈 데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방송에서 이거 조금 더 또 반대 그럼 젊은 우리의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이 가는 건 조금 더 목소리를 담아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지금 대기업이 다니고 있는데 한국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없고 그냥 조직사에서 내려오는 것만 해야 되고 재미는 없고 그렇다고 연봉이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한 4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있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가면 지방에 있지만 이게 중앙정부와 또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연구소가 매칭 펀드로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물리나 화학 중국이 지금 아까 천인교 얘기했지만 지금 주로 하는 젊은 엔지니어 학자들을 스카우트합니다. 45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분인데 지금 중국에 가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아셨으면 좋겠다. 네. 박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중국 과학기술자들의 평균 연봉이 지금 명문대 석사 출신의 경우에는 1억 원, 딥시크 신입사원의 연봉이 3억 원 수준이면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 최근에 재밌는 중국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핵심 기술 인턴직을 뽑는 거예요. 인턴직이에요. 좀 그도 하지만 좀 중요한 자리인데 하루 그러니까 알바비죠. 하루 일당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기사가 떴던 건데 하루 일당이 중국 돈으로 5천 위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뭐 이거로 이제 다 이야기가 될 거라고 네. 한 달이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인턴으로 행다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항저우 육소룡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제가 AI 6마리 호랑이 이런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핵심 같은 경우는 20억 넘는 거는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서로 전쟁하다시피
그러니까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중국에서 AI 한다면 날아다닐 정도로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대응책을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교수님 AI 패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운운하면서 인재 이야기 없이 또 앞으로 이 의대로 향한 이 방향을 화살표를 공대 쪽으로 돌리지 않고는 안 될 텐데 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그 청취자분께서 10인 계획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적극 공감하는 편이에요. 우선 제가 현실 하나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작년 9월 19일자 그 채널 PNU라고 부산대학교 부대신문 기사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매달 일정 생활비가 지원된다. 부산대학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최소 월 44만 원, 박사과정생은 월 60만 원 지원받게 된다. 요게 현실입니다. 네. 요게 현실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공계 대학원생이 월급으로 얼마 받느냐. 편차가 크긴 합니다만 대략 한 2,000에서 2,500달러. 그러니까 2,5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뭐 350만 원이에요.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차이가 엄청나죠. 박사과정 학생이 월 80만 원 받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월 60만 원 받고? 일단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10인객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 지방 거점 국공립대 중심으로 만약에 뭐 지방 사실 뭐 소멸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봉하고 연구비 합해서 10억 1년에 그렇게 10억을 지원하는 교수 자리를 늘리면 어떨까? 10억 교수 5천 명이면은 5조 원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10년간 지원하면은 50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 강하고 자원외교 때 5년간 썼던 돈이 5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그 사업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5년 동안 50조 원 써도 우리나라 안 망해요. 그리고 50조 원이면은 연봉 10억, 연봉과 연구비 10억을 줄 수 있는 5천 명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그냥 충격요법이죠 말하자면. 충격요법. 뭐 이걸로 모든 문제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충격요법으로 특단의 임시방편 조치. 그래서 이공계 분야 석학들을 선정해서 정말 몇천 명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정부가 나서서 해준다면 네. 그러면은 사실 뭐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 데려가려면 훨씬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원생들도 이제 생계가 유지가 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 안 뛰어도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좀 덜어놓을 수 있고 뭐 거기 연구하러 가는 젊은 학생들은 뭐 떼부자 되겠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런 여건부터 일단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 뭐 인재 양성부터 정부의 예산 확보 또 중국이 사실은 이 지난 8년간의 과정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또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일단 뭐 우리 R&D 축소는 우리한테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보더라도 중국 2024년도 R&D가 우리 돈으로 한 714조 원. 올해가 한 800조 원 되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아마 한 약 2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 거의 27배를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 경제 규모 사이즈를 비교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절대로. 점점 중국이 이 지금 매년 10% 이상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것도 속도가 가파르고 있는데 이것도 2017, 18 언제 미국이 중국을 제외 그때부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로 중국이 지금 가장 취약한 반도체, 뭐 바이오, 뭐 이런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 일단 R&D 뭐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의 생태계를 정부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산업의 생태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뛸 수 있는 방향 무대를 만들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일자리 창출과 결국은 이 전공한 졸업자들의 갈 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산업 생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 저는 하거나건데 앞으로 기껏 4년 5년이 골든타임 이때 못 잡으면 정말 기회 없다. 저는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을 기존에 먹여 살렸던 8대 주력 산업들 뭐 지금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철강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분야에서 이미 추월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이런 식의 착시에 빠지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직시를 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이런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돈을 지원을 해서 우리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의대에 대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정 PD님. 의대에 미친 한국. 의대로 가는 학생들을 또 의대 자녀들을 보내고 싶은 학부모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대로 가려는 학생들을 또 의대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공대로 또 보내로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까 비난 말씀해 주셔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면 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의대를 간 학생들을 비난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의대 보내려는 학부모를 마치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하지만 이 다큐에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지점은 그럴 목적은 아닙니다. 예, 바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꿈을 꿔볼 틈도 없이 오로지 의대라는 선택지밖에 지망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작금의 입시 현실과 그거를 오랫동안 방치해온 지금까지 어떤 이공계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지적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그 분야를 선도해 나갈 최상위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된다는 건 상식 중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료 서비스 산업도 지금처럼 잘 관리하되 사실 그 의사분들이 쓰시는 첨단 기계들 그것도 다 공학자들 도움 없이는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해내고 이제는 정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이공계를 위기감을 갖고 육성하자는 것이 이 다큐의 메시지였다는 점을 아마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인기도 인기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까에 대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6549님, 아들이 이공계 신소재 개발 대학원생인데 작년엔 적은 연구비마저도 삭감되고 안주로 해서 박사과정 포기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정말 지원이 절실합니다. 1487님, R&D 예산 축소로 우리 딸은 결국 자퇴를 했습니다.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숙희님, 오늘 토론은 정말 놀랍네요. 대한민국이 걱정되고 우리 자녀들이 걱정됩니다. 이 지원 정말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공대에 가겠다고 미치는 대한민국은 언제쯤 그날이 올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용재 KBS PD,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이종필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